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노출되는 반려견 강압 훈련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We use it because it works. 강압 훈련이 아닌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긍정 강압 훈련.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우리는 서지영 트레이너를 통해 현재 교육 중인 공격성이 있는 강아지 세로미를 만나볼 수 있었고, 페플 프로젝트는 보호자님의 동의하에 약 한 달 반 동안 세로미의 모습을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트레이닝하기 직전에 다른 수업에 참여를 처음에 했다고 들었었는데 수업 때 한 두세 번 정도 강압적인 방법이 있었어서 세로미 보호자분이 그 수업 때 괴로워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아예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강압 훈련이 논란이 될 시기쯤에 그때 상황을 좀 알게 됐었고, 세롬이가 처음 왔을 때부터 이렇게 조금 예민한 아이였었고, 점점 저희를 무는 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약물 치료도 해보고 그 유명한 훈련사분들도 이제 상담도 받아보고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좀 적응되고 나이가 있으면 괜찮아지겠다 했었어요. 세롬이가 이제 입질이 너무 심해서 다른 이제 세롬이 잡다가 완전히 이렇게 물어버려가지고 상황 자체가 잡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얘가 잡혔는데, 저는 이렇게 처음에는 낑낑거리나 보다 봤는데 눈이 얘가 이제 돌아가는 거죠. 점점 소리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그냥 못 봤고, 다른 분들이 괜찮냐고 할 때도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되면 이게 나는 겪어야 되는 과정인 줄 알았어요, 하나의. 근데 제가 너무 속상해하는 거 보고 서정쌤이 이제 한번 오게끔 했고, 보고 너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줄 알았었고, 그냥 애기가 말을 못하는데 그냥 내가 좀 똑똑했으면 얘가 이런 걸 안 당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서 그게 참 속상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자꾸 생각나고 그럴 때. 그래서 누구한테 맡기고 싶지 않았고, 제가 배워서 제가 직접 내 새끼 잘 해보자 했다가 이 프로그램을 참가하게 된 거고. 보호자가 자기 개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본인 반려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유대관계도 있다 보니 감정이입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저는 최소 1시간 정도 상담을 하는 게, 보호자분 얘기를 일단 듣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대화를 해요. 필요하다라면 이제 실내 외 다 행동 평가를 봐야 되거든요. 제가 처음 본 날도 보호자분 뒤에 좀 숨고 아니면 달려나와서 짖고 요구성 행동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애정을 정말 많이 주시는데 세로미는 정작 불안정한 애착인 상태였고, 깨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먼저 고려를 해서 그거부터 시작을 하고 훈련을 들어갔어요. 생활 습관 개선인 거죠. 계속 괜찮다라는 걸 인지를 시켜주는 역조건화랑 또 둔감함. 서지영 트레이너는 대면 상담을 통해 세로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 후 클리커 트레이닝을 사용한 역적권화와 둔감화 중점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동 자체 수정만이 아닌 세로미의 불안감으로부터 나오는 행동 문제를 수정하려면 근본적으로 그 불안함을 줄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클리커는 그 딸깍 누르면 소리 나는 도구인데 귀에 탁 꽂히는 소리고 일관성 있고, 쉽게 표현하면 칭찬 통역이에요. 클리커를 사용한 역적권화 교육은 파블로프의 개로 잘 알려진 고전적 조건화 원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개는 맛있는 음식을 보면 반응합니다. 하지만 클리커 소리만 들려주면 개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클리커 소리가 날 때마다 음식을 주면 나중에는 클리커 소리와 보상물의 연관성을 학습해서 클리커는 보상물이라고 인지합니다. 역조건화 교육은 고전적 조건화를 기반으로 공격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두려워하는 자극에 좋아하는 반응을 일으키는 트릿을 조건 형성시켜 두려워하는 자극을 접하는 순간마다 좋아하는 트릿을 주어 두려움을 즐거움으로 바꿔주는 원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면 상담을 위해 처음 방문했던 날, 집안으로 외부 사람이 들어온 것에 대해 공격성이 매우 심했던 세로미의 상태를 보고 실내에 앞서 실외 교육을 먼저 진행하고 추후에 실내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세로미가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이 더 심해서 실내 훈련하기 전에 실외부터 훈련을 하고 들어갔었고, 처음부터 바로 세로미에게 다가가지 않고 세로미가 간식을 먹는 안정된 거리를 유지해가며 클리커 트레이닝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쪽을 흘겨보던 쳐다보던 인지하는 매 순간에 그거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알려주는 거를 가장 먼저 시도를 했어요. 경계심이 어느 정도 낮아졌다고 판단해서 실내로 이동했지만 실내로 들어오자 세로미의 흥분도와 공격성 행동이 다시 강도가 올라갔고 과거 교육으로 인해 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세로미를 줄을 잡고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조건 훈련사라고 해서 줄을 잡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줄을 두려워하는 세롬이 줄을 잡는 것 자체도 굉장한 강압이거든요. 세롬이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저에 대한 신뢰가 더 깨지기 때문에 묶어놓을 때를 찾았는데 왕관기밖에 선택지가 없었어요. 이제 옆에 있는 TV 선반에 올라갔다 뛰어내리고 이런 행동이 보이니까 보기 좋으려면 그 영상을 편집을 하고 아예 얘기를 안 하면 되는데 안전 문제가 바로 얘한테 타격이 되기 때문에 빨랫대라도 맞고 진행을 하고 첫날은 사실 어수선하기는 했어요. 몇 차례 클리커 트레이닝을 통한 역조건화 교육 이후 서지영 트레이너는 세로미의 상태를 고려해 세로미가 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캔넬 훈련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세롬이가 집에서 보이는 행동 중에 본인이 가장 애착이 강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움직이면 그걸 본인이 제한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얘가 사람하고 정말 친화적인 애가 아니라면 굳이 사람이 있을 때 꼭 괜찮게 행동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캔넬에서 사람 신경 안 쓰고 쉬게 해주는 게 궁극적으로 맞는지, 사람들 움직임을 계속 컨트롤을 한다라는 건 본인이 집에서 못 쉰다라는 얘기도 돼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쉬어, 너 할 거 해? 라는 거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달려드는 거랑 캔넬에서 쉬는 건 동시에 못 해요. 그거를 이제 계속 생활 속에서 쓰게끔 안정감 찾는 것도 그렇고, 캔넬을 주로 초반부터 연습을 좀 시켰었어요. 들어가는 거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놀고 먹고 나오고 충분히 시간 보내고 그 다음에 문 닫는 연습을 따로 하고, 혼자 쉬는 것만 할 수 있어도 되게 편해지거든요, 심리적으로. 그게 좋아졌을 땐 나중에는 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실내 세션에서 짖는 게 거의 멈추질 못했고 저를 어떻게든 물려고 그 빙빙 상어처럼 돌았거든요. 근데 캔넬 훈련부터 시작해서 관계 재정립도 하고 거의 1, 2주 만에 짖는 강도가 약해지고 흥분하는 지속 시간이 짧아지고 이런 변화가 계속 보였어요. 얘 감정 변화가 보이는 것부터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라고 인지를 하고, 그 세로미가 그런 행동의 강도가 줄었다라는 건 결국에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 기점들을 변화로 해서 계속 이제 진행을 해야죠. 훈련 사실 평생 해야 되긴 할 거예요. 관리도 평생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잠깐 누가 온다든지 하는 시간 충분히 편히 쉬고 목표로는 뭐 한두 시간 이상 쉴 수 있는, 그게 가장 근거리 목표일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을 때 눈에 보이는 효과는 강압적인 게 더 빨라요. 그날 저희 세롬이 잡았을 때 40분? 얘가 이제 백기를 든 거죠. 그러고 나서의 그 아이의 트라우마는 되게 오래 갔어요. 그러니까 40분 만에 그 한테는 되게 순한 양처럼 됐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한테는 더 공격성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다른 도 얘가 원래 이렇게는 안 짖었는데 다른 저희 동기들도 얘가 이렇게까지 달려들진 않았었는데, 당연히 많은 사람들도 생각하는 거에서 눈에 보이고 빨리 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 너무 감성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막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는 제 새끼를 잡는 거를 받고 가슴이 찢어진다는 거를 처음 느껴졌고, 그래서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걸. 근데 그냥 되는 거는, 세상에 되는 건 없으니까 저도 공부를 하는 거고, 하루 이틀이 동일한 행동으로 해주면 금방 바뀌는데 내가 해서 괜찮아졌어 하고 멈추면 다시 처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아예 잊혀지려면 시간은 물론 오래 걸리겠지만 자기 감정을 조금씩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보면 저는 세롬이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엔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긍정 강화, 즉 정적 강화라고 해요. 원하는 행동이 안아줘였고, 안아주면 점프하는 행동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점프하는 행동이 강화가 돼버려요. 그게 저희가 얘기하는 정적 강화, 긍정 강화예요. 뭔가를 걔한테 더 해줘서 행동의 결과가 좋다라고 느끼면 그 행동을 더 한다라는 전제인데, 좋은 의미의 긍정적인 이런 걸로 무의식 중에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너무 의미도 많이 왜곡이 됐고, 사실 정적 강화라는 말이 맞아요. 알렉스나 저나
설채연 수의사님이나 정적 강화를 최대한 지지하는 트레이너들은 이 비율을 압도적으로 많이 쓰려고 해요. 왜냐면 목줄은 걔한테 자연스러운 행위도 아니고 붙잡혀 있는 것도 자연스러운 행위는 아니에요. 얘한테 혐오 자극일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고 안 받게끔 하는 거지, 혐오 자극 100% 안 쓰고 정적 강화 100% 씁니다, 이건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해요. 말은 긍정 강화, 근데 막상 받아보면 혐오 자극을 쓰는 강화 훈련이 많아요. 그럼 강압훈련은 쓰면 안 되는 교육법인가요? 강압훈련이 조작적 조건하에서 정적 처벌에 들어가요. 벗어나는 훈련법은 아니에요. 근데 항상 트레이닝 직업윤리하고 인도적 트레이닝의 계급에 있어서 제일 우선시 돼야 되는 건 이 동물이 행동적인 어떤 문제가 있든 없든 건강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뭔가, 그러니까 짖는다면 왜 짖는다? 심심해서 짖는지, 무서워서 짖는지, 그 행동도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용을 하는 게 정적 강화 트레이닝. 피라미드가 쭉 있는데 정적 처벌은 피라미드에서 맨 아래인 게 이 순서대로 다 하는 게 윤리적으로 맞고 써도 된다는 아니에요. 그래, 당신들은 뭐 직업이니까 그냥 인도적 계급을 쓴다 치지만 나는 우리 개가 당장 고쳐야 되는데 안 맞아라고 하실 수 있어요, 느끼시기에. 근데 습관이라는 거는 결국에 개들은 배운 대로 해요. 얘네 행동 바꾼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얘네 행동 패턴도 개선해야 될 게 스스로 있지만 보호자 행동 개선하는 게 주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발톱을 잘라야 되는데 애가 너무 난리 쳐요. 오늘 네 발의 발톱을 다 잘라야 돼요. 근데 느긋이 하고 행동학적으로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평생 발톱을 다듬을 때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된다라는 마인드라면 스트레스를 최소화시켜서 하루에 하나씩 잘라도 돼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시간 오래 걸리는데 이걸 언제 하지? 현업 외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요. 지금은 당장 잡아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굴복시킬 수 있고 강압으로 미용을 하든 훈련을 하든 지금은 하는데 이 이후에 다른 미용사가 얘를 미용을 해야 되거나 다른 수의사가 얘를 진료를 해야 되거나 보호자가 못 키워서 딴 집에 넘어가서 다른 보호자가 생긴다? 이 사람은 뭘 겪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100%는 아니더라도 대화가 되니까 이런 훈련을 빨리 시작할 걸, 이런 생각을 해요. 아기 때 했으면 얘가 덜 힘들게 지금까지 살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하고, 퍼피 때 좋은 기억이 남아야지 평생 얘는 행복한 기억으로 가는 거거든요. 보호자를 보고 걷고 보호자를 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알면 이걸로 더 좋은 놀이를 만들 수 있고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뭐 10년 뒤에 정말 지금 쓰는 테크닉보다 더 좋은 게 나온다라고 하면 전 바꿀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저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동물은 그때그때 환경이랑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솔직한데 되는 개가 있고 안 되는 개가 있다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차별적이고 뭐 이견종은 된다, 이견종은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세로미도 요만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공격적이고 강한 게 맞아요. 저희도 최대한 비강압적이고 한 방법들을 쓰는 거지 동물을 싫어하는 행동을 단 1%도 안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동물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사람 욕심이기 때문에 얘네가 어떤 경로로 학습을 하고 생각을 하는지 찾아보고 읽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저도 저희 반려견이 제 가족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얘네를 사람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희한한 건 교육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색하고 그때만큼은 동물은 동물이지 라는 소리가 유일하게 나오는 때 같아요. 어린아이 처음 미용실 갔을 때 얘 양손하고 다리 결박하고 미용 안 시켜요. 병원 가도 이제 의사들이 되게 얘네 혼 쏙 빼놓을 정도로 어떤 제스처 취하면서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게 주사도 놓고 그런 방법을 사람이니까 쓰면서 동물들은 그게 고려가 잘 안 돼요. 한 번쯤은 이게 맞나? 라는 의문이 있으면 좋겠어요. 개는 이제 반려견이라 불리고 이제 반려견은 이제 반려하는 가족과 같은 개념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가족은 같이 있을 때 위안이 되고 편안하고 행복한 대상입니다. 근데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두렵다면 반려견을 제대로 반려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반려견과 어떻게 반려 생활을 해야 될지,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면 접근 방법에 있어서 좀 생각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인트는 안전하고 행복한 방법을 찾는 거죠. 저희가 저희 생각은 이런 힘을 쓰고 강압적인 게 안전하지 않다. 오히려 그걸 악화시킨다. 그리고 행복하지도 않다. 모든 보호자들은 본인의 반려견들을 위해 원하는 교육법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가족처럼 키운다고 자부하는 나의 반려견을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기보단 내 예상보다 더 많은 배움이 필요하다고 해도 보다 안전하고 더 인도적인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